정적을 깨고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 정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박한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으니 1시간 내로 백악관에 도착해달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이었고 담당자는 지금 당장 뉴스 채널을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동아시아 문화 외교를 담당하며 유네스코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클레어 맥팔랜드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발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제국의 수도가 완벽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눈 속에서 거대한 성벽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장 발굴 단장인 러시아 학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보존된 궁궐터이며 조사 결과 발해 제국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유적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발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깊은 무의식 속의 기억이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앵커는 발굴 현장에서 금동불상 200여 점과 토기 5천여 점, 그리고 각종 무기류와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유물들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중국 베이징 외교부 청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전체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긴박한 분위기를 짐작게 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룸에 들어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았던 지방 정권이며 따라서 연해주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은 중국 문화권에 속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굴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역시 단상에 올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연방의 불가침 주권 영토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되는 모든 문화유산은 당연히 러시아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정부 서울 청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이 급하게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표정에는 당혹감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해가 고구려를 직접 계승한 국가이며 건국자 대조영은 고구려 장수 출신으로 유민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발해는 명백히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를 상대로 승산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그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어두운 그의 표정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온통 발해, 유적 발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한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매우 급박한 목소리로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질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 전쟁의 서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발해는 그들이 추진해온 동북공정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고구려의 역사성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영토 주권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방어막을 칠 것입니다.
진행자가 한국의 상황을 묻자 전문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한국의 승산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만 놓고 본다면 한국이 우세하지만 국제정치는 증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웨스트윙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는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자가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3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 국장까지 참석한 것을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앞으로 나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띄워졌고 러시아 연해주의 한 지점에 붉은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발해 제국의 수도였던 상경성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3일 전부터 러시아 발굴팀이 작업을 시작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위성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사각형의 성곽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국장은 어제 촬영된 사진을 가리키며 중국 측 차량 12대가 국경을 넘어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학자로 위장한 중국의 정보 요원들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덧붙여지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발굴 소식이 알려진 지 6시간 만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이미 50명에 달하는 학자들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 주권을 내세우며 발굴 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네스코 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제적 지지 세력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치며 발언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 발해는 실제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맞으며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명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막강한 로비력과 러시아의 영토 주권 주장 앞에서 한국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일 뿐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설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국방장관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현재 주한미군 3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동맹관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발해의 역사를 가져간다면 다음 수순은 고구려가 될 것이고 결국 한반도 전체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보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에 따르면 유산의 귀속은 영토의 위치보다 역사적 계승성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토 주권 주장은 법리적으로 취약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중국과 한국의 대결로 압축됩니다. 국무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로 그래서 우리가 왜 개입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동맹의 가치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둘째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진실에 의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의 신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방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시간이 흐른 뒤 보좌관이 다시 나타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의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대통령은 제 이력이 담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버드 법대 출신의 유네스코 문화유산법 전문가이자 행정부에서 문화자문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읊으며 발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장이 옳으며 증거 또한 명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견해였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였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국이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왔으며 지금도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태도가 늘 모호하고 중국은 거짓말을 일삼지만 한국은 솔직하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 측 수석 법률 자문이자 동시에 미국 대통령 특별대표 자격으로 현장에 가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저를 파견하시는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세계를 향해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4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배경조사 파일에 나와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셨다며 이번에는 손녀가 한국을 도울 차례가 아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먼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검은 눈의 이방인들을 할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국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존경해 맞이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돕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선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기자 회견장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발해 유산 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사적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한국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기자가 벌떡 일어나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내정이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친구이며 친구를 돕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도 살 수 없다며 그 정도 의리는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로 떠들썩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놀라운 외교적 결단이라고 보도했고 중국 관영 방송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반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발해라는 이친 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상황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모스크바를 경유해야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문화재청이 보내온 30편의 발해 관련 논문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은 깊어졌습니다.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습니다. 건국자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은 고구려의 장수였고 발해의 지배층 대부분은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와 제도 또한 고구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말갈족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말갈족은 피지배층이었을 뿐입니다. 당나라의 책봉국이었다는 주장 역시 형식적인 외교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스스로 황제국임을 천명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11월 말에 연해주는 혹독한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영하 18도라는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국장에서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문화재청 차장 박진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먼저 인사한 뒤 유창한 영어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낡은 SUV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상경성까지는 5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길이 험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벗어나자 곧 끝없는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온통 하얀 평원이었고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차가 달렸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30년간 발해를 연구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동북공정 앞에서 한국 학계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2002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역사 왜곡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지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조선까지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5천억 위안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3,000명의 학자를 동원했고 1만 편의 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겨우 100억 원 정도를 썼을 뿐이며 관련 학자는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눈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꽁꽁 얼어붙은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상류라고 박진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강 너머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학자 100명을 동원하여 발굴 현장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내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3시간을 더 달리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원이 붉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무언가 보인다고 박진수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이었지만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상경성입니다. 박진수가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해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차가 멈추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천천히 성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단단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박진수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성벽의 둘레는 16km에 달합니다. 고구려의 평양성보다도 더 컸습니다. 당시 인구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동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발굴 현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텐트가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중국 팀의 텐트라고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파란색 텐트는 러시아 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작은 천막이 한국 팀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팀의 텐트는 초라했습니다. 다른 국가팀의 1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냐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텐트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5명의 학자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의 여성 학자였습니다. 그녀가 클레어 변호사냐고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며 미국 대통령 특별 대표 자격으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신을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 김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묻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유물은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발굴 단장을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냐고 묻자 일부분은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고분 벽화 사진이었습니다. 고구려 양식과 99%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말을 타고 사냥하는 귀족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복식과 무기가 고구려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도 중국 역사이므로 고구려 양식을 따른 발해 역시 중국사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비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발해인들이 직접 쓴 글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문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제3고분이라고 김소연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해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김소연 교수와 박진수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경비 교대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30분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몰래 들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위험하다며 경고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추방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감행합시다. 우리는 그날 밤 근처에 허름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고 긴장감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우리는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수 차장과 김소연 교수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유적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제3고분의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흙무덤 앞은 육중한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겁과도 같은 5분이 흐른 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입을 벌린 듯한 어둠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통로가 끝나고 넓은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빛이 벽면을 비추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명한 색채를 뽐내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청룡과 백호 그리고 주작과 현무가 그려진 사신도는 고구려의 그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반대편 벽을 비추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석 표면에는 한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수 차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천천히 비문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진국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박진수 차장의 목소리가 격한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진국은 발해의 정식 국호였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계속해서 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진국 문왕 13년이라는 연호와 함께 결정적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이 함께 나라를 세우다.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아 대진국 황제를 칭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 정의한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김소연 교수가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박진수 차장의 속삭임에 우리는 황급히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며 찾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통로를 따라 석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벽 뒤에 좁은 틈으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무정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발굴 단장이 호출하니 당장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발길을 돌려나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가야 한다는 신호와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을 확인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길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까지 100m 남짓한 거리가 그토록 멀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채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 교수가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가슴 벅찬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파리로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며 설원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으로 돌아와 서둘러 수속을 밟았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가 고분에 들어간 사실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파리로 향하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공항 카페에 앉아 김소연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비문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중국의 억지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조작설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필적 분석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파리로 향하는 14시간 동안 우리는 치밀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이륙 직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청장은 연해주 발해 유적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비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중국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청장은 전 세계 학자들을 초청해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접어들자 박진수 차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방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나고 기내 와이파이로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베이징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공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사진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하고 유적지에 불법 침입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외국인의 무단 출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한숨을 쉬며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기내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답장이 왔고 2시간 뒤 백악관의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여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라운지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백악관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발해 유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클레어 맥팔랜드 변호사가 미국 대통령 특별대표 자격으로 연해주에 갔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통보된 공식 조사였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이므로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지원 사격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승 시간이 끝나고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것은 11월 26일 저녁 7시였습니다. 입국 심사관에게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쟁 건으로 왔다고 말하자 그는 행운을 빈다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내일 아침 파리에 도착할 예정이며 유네스코 긴급회의는 모레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비문 사진과 벽화, 그리고 각종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의 날씨는 맑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유네스코 본부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한국 대표단과 합류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고 박진수 차장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긴장을 풀려 애썼습니다. 세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유네스코 본부로 출발했습니다. 파리의 아침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생항을 건너 유네스코 본부 건물이 보이자 입구에 몰려있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차가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우리는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7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곧 발해의 유적도 저곳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이 이미 착석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20명이 넘는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은 고작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로는 열세였지만 우리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발해 유산의 귀속 문제를 다루는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먼저 중국 대표 단장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발해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지방 정권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당나라의 영토가 표시된 옛 지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구당서의 기록을 인용하며 발해가 당의 속국이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해의 주민 구성 역시 말갈족이 대다수였으므로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대표 단장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연해주가 러시아 연방의 주권 영토임을 내세우며 국제법상 발굴된 문화유산은 해당 국가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관대함을 베풀어 한국과 공동관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소유권은 러시아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일어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임을 역설했습니다. 건국자 대조영의 출신과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단장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대의 기록일 뿐 발해인들이 직접 쓴 증거가 있느냐며 한국의 주장을 깎아내렸습니다. 청장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해인들이 직접 남긴 1차 사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제3고분에서 촬영한 비문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대진국 문왕 13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비문의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이 함께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의 정통을 이어받아 황제를 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속국이 아닌 명백한 독립국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단장이 벌떡 일어나 조작이라며 소리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진 한 장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과학적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 측은 다시 불법 침입 문제를 거론하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미국 국무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장에게 다가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저의 연해주 방문이 사전에 통보된 공식 조사였으며 러시아 외무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단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중국 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은 유네스코 산하의 문화재 분석 연구소에서 검증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 기관에서의 검증이므로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중국 단장 역시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의장은 일주일 후에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뉴스부터 확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멈추지 않고 조직적으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은 매일같이 새로운 전문가들을 출연시켜 한국이 제시한 증거를 공격했습니다. 베이징대 고문자학과 교수는 발해 시대의 문자 양식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다며 한국이 최근에 비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에 한국 학계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교수진은 72시간 만에 논문을 완성하여 서체의 차이는 단순한 지역적 변이에 불과하며 오히려 진품임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역설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여론전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역사 조작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를 정도로 중국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그리고 시드니와 런던에서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저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번 일은 30년이라는 연구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작으로 판명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증 사흘째 되던 날 러시아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려인들이 시위를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시위를 이끄는 사람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상경성 유적지 앞에서 발해는 우리 조상의 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다음 날 1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80이 넘은 고려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시위대는 100명을 넘어섰고 러시아 언론들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려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토록 절박하게 싸우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발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말하면 끌려가던 금기였지만 우리는 발해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기억이 몰래 전해져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고려인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눈 덮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제 여론은 서서히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넷째 날 밤 유네스코 연구소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다는 전갈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급히 연구소로 달려가니 수석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석재는 8세기 중반의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해 문왕 시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연구원이 심각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비문 표면에서 현대 물질인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이는 누군가 최근에 비문을 만졌거나 최악의 경우 최근에 글자를 새겼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수 차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며 맹공을 퍼부을 것이 뻔했습니다. 연구원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흘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선 박진수 차장은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중국은 이미 이 정보를 입수한 듯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현대 물질 검출이야말로 조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언론과 국민 여론이 분열되며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차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지훈이 무언가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화상통화를 연결하자 한지훈이 화면 너머로 낡은 공책 한 권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1936년에 쓰인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방금 파내었다고 했습니다. 한지훈이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상경성을 조사하며 제3고분을 발견했고 그 내부에서 대진국 문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문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90년 전에 이미 그 비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상용화되기 전인 과거의 기록은 비문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노트를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석재는 8세기 중반의 것이 확실하며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표면에만 존재할 뿐 글자 내부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의 청소 과정에서 묻은 오염일 뿐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셋째 1936년에 연구 노트는 진품이며 비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경성 제3고분의 비문은 8세기 발해 시대의 진품이며 조작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진수 차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재검증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유네스코 규정상 재검증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단장은 진실의 승리를 축하하며 공동 관리에 합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93개국이 참여하는 최종 투표가 남아있었습니다. 과반인 97표를 얻어야만 발해 유산의 귀속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증 결과 발표 후 중립국들이 하나둘 한국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이 과학적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아프리카 대륙을 순방하며 일주일 만에 15개국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발해 투표에서 중국을 지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박진수 차장이 매일 집계하는 예상 득표 현황은 불안했습니다. 한국 지지 35개국에 불과한 반면 중국 지지는 55개국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91개국이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총력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했지만 중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은 경제적 관계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도 가세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유럽을 순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럽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만에 유럽 10개국이 한국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격차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외교관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지훈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사흘 만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들이 각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발해의 후손이라는 절절한 호소문이 각국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 지지를 선언하며 판세는 한국 50개국 대 중국 60개국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투표 3일 전 중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단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흔들리며 격차는 다시 벌어졌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돈으로 역사를 사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에 나섰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입장을 선회하며 정의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자 케냐와 에티오피아도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이 71개국을 확보하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과반인 97표까지는 아직 26표가 더 필요했습니다. 투표 전날 밤 한미일 3국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남미와 아시아의 미정 국가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전화 외교를 펼쳤습니다. 저는 칠레와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를 설득하느라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한국 94표로 단 3표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몽골과 싱가포르에 전화를 걸어 미국의 보증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투표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앞은 수천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일베가 흔세 개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스크린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득표수가 90표를 넘어 94표에서 멈췄습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 96표, 중국 76표였습니다. 단 한 표가 부족하여 과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의장은 10분 휴식 후 재투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가 기권했던 국가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몽골과 싱가포르가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투표가 시작되었고 숫자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득표수가 97표를 넘어 98표를 기록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의 유산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선언이 떨어지자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수 차장이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파리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발해가 한국의 역사로 온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고려인 대표가 모여 발해 유산 공동관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지훈이 고려인 대표로 서명하는 순간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4대에 걸쳐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경기념관은 내년 봄 착공하여 2027년 완공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흘 후 저는 박진수 차장 그리고 한지훈과 함께 다시 연해주 상경성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침입자가 아닌 귀빈으로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발굴 현장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중국팀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3고분의 비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비문 하나가 역사를 바로잡았습니다. 해질녘. 성벽 위에 올라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년 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발해 제국의 기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고려인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홀로 상경성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격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눈 덮인 연해주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발해의 혼은 이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장에는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저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든 한국문화재청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발해 문제의 후속 처리를 도울 생각입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년 전 사라진 제국 발해가 어떻게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한 미국인 변호사의 헌신과 한국 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고려인들의 사대에 걸친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명백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일궈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